조세 불복 제도는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 심사 제도나 또 과세 후에 국세청 안에서의 불복 제도, 그리고 또 조서 심판원의 심사 제도, 감사원의 감사 제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과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 보여줄 수 있겠냐, 그런 의문을 가져왔는데 마침내 한국세무사회와 또 세법학회가 함께 이렇게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구제위 회장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열정을 갖고 우리 세무행정을 좀 바로 세우고 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준 우리 박근혜 회장님도 고맙습니다. 어느 국민들이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려고 하면 세금 내야 되는데 그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이걸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마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세무사님들 또 우리 법학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문제점들 잘 지적해 주시면 존경하는 우리 정태호 간사님 모시고서 저희 기재위에서 좋은 방안 만들어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를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힘을 모아서 이러한 법안들을 정성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다면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구제위 의원님 초청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리구제 제도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볼 때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보통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고서 권리구제 제도에 들어가는데 이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조세 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리적으로는 9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뭐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게 법원까지 가면 하세월이고 그래서 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요. 이 세금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확한 과세고 부실과세를 없게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세무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 판단이나 그 다음에 법리 적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불복으로 가는데 우선 신속한 불복이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납세자 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김태년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정태호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정말 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님께서 또 기재위를 이끌어가신 분들께서 주최를 해주셨고요. 제 세무사회와 세법학회가 이제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우리 국민 납세자는 조세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이면서도 세무행정이나 세제에 있어서는 조세의 약자입니다. 사실은 이 조세 분야는 아주 특수성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저작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생겼던 많은 폐해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심판기구로 만들 건지 오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또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조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권자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국회가 또 우리 학계에서 잘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납세 권리구제는 납세 신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저 임광영 의원님하고는 제가 국세청 개방직으로 있을 때 국세에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연후로 납세 권리 구제할 때 그 변화의 축을 국세청에 놓았다가 조세 심판원이나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과연 납세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중한 시간을 갖고요. 또 함께하신 여러 선배 교수님들 토론자로 계시고 특히 발제자 두 분께서는 저희 세법학회 전임 회장으로 계시고 편집위원도 계십니다. 학계에서도 이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에 보면은 38조에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런 건 있는데 뭐 세금 내면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는 헌법적으로 아무리 훑어봐도 단 한 구절도 없네요. 그치?
잘못된 세금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면 그게 잘 공평하고 신속하게 구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권리제도, 불복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국회의원도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전문가들도 알기 힘드니까 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런 논의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30년을 유지하면서도 행정기관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사법실의 1심을 다시 통합하자. 통합하되 과거 8년 이전 체제가 아니라 행정관은 당연히 재결기관들 행정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그 행정심판기관의 통합화에 반대한다. 복잡한 불복조차 문제점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것만 화려한 포장을 했을 따름이지 굶어 있는 쏙은 그대로다. 두 번째, 조세는 필요적 정신 절차인데 다른 일반적, 임의적 정신 절차와 통합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잘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현행 통합화에는 반대하고 이제 두 번째, 대안으로는 통합조세심판소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준사법화하면서 사법의 제1심 둘을 합친 통합조세심판소 설치를 제안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통합조세심판소가 설치되든 안 되든 중장기과제로 조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세법원의 설치 항소심 단계에 필요하다. 그렇게 발표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는데, 김한석 강남대학교 숫자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세불복제도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심과 사법시의 조화와 통합의 관점에서 통합조세심판소의 설치를 제안하신 두 분 교수님 연구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통합조세심판소의 설치 그 구성과 기능, 심지에 충실함이 소송과 연계관, 재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소권 배제, 심판 대리 공정의 기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견해를 첨언합니다. 첫째, 그 통합조세심판소는 당연히 행정부에 두는 걸로 제안을 하시는 거 전적 동의합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제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합조세심판소를 행정부 소송을 할 때에는 심판의 공에 취소 심판이나 무효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행정부 소속으로 하면서 설령 심판부의 구성에 법원에서 파견된 법관이 임명되고 사업 절차가 강화되고 소송과 연계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조세 민사 사건들, 예를 들면 조세 환급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장애인 취소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배당 이의 소송, 채권자 대의 소송 등 같은 조세 민사 사건이나 조세 형사 사건을 심판법에 포함하는 것은 사법 체계나 법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조세심판소의 심판법에 조세 민사사건이나 조세 형사사건을 포함하기 어려웠다면 이와 같은 조세 민사사건이나 아니면 조세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을 지방법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세법원이나 아니면 일반 형사법원 쪽으로 계속 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세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1심 법원을 조세법원으로 할 건지, 이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의 제1심 기능을 통합해서 제3자 기관인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재결에 대해서 관세관청의 불복권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불복권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조세 사건이 삼심화됩니다.
지금 조세 심판원이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불복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조세 심판원이 지금 없어진 뭐 결국 나중에 대법원 쪽에서 좀 결정하는 그런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조세 심판원이나 행정 심판의 신속하고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그 어떤 이 권리구제 제도 자체가 실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심판 재결에 대해서 그 과세관청에 대해서 불복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뭐 심판 쪽의 대리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세무사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존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세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이 현행 특허법원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도 전문법원인 조세법원을 설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제안한 내용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좀 첨언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 전문 법관의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실제 보면 행정법원에서도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그 조세 심판소에 법관의 파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 하나의 이상에 그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특허 심판원의 경우에도 특허 심판관에 파견 법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 심판제도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심판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면 그 신속한 심판은 실제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언이나 감정이나 검증 등과 같은 증거조사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법 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공정성은 확보가 되지만 사건의 신속, 간편한 해결이라는 그 목표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어느 정도에서 접점을 찾아서 조화를 이룬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전에서 비상임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상임 심판관의 대폭적인 증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뭐 부득이 비상임 심판관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이 동기적으로는 뭐 이 제한한 내용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비상임 심판관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비상임 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법관 출신 변호사라든지 실제 뭐 예를 들면 그 사법절차를 강화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심판관들을 구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뭐 그런 보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 다시 그 토론으로 돌아와서 그 조세법원이 설치될 경우에 실제 이 조세 소송의 대리에 관해서 36페이지부터 조금 적었습니다. 실제 그 세무사의 경우에도 국민의 어떤 그 선택권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인 세무사의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에게도 일정한 어떤 자격 시험이나 아니면 수동을 통해서 자격이 갖춰지면 소송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뿐만 아니고 형사소송, 그 다음에 뭐 그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소송들,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부당금 같은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세무사에게 소송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정한 그 자격시험을 거쳐서 조세법원의 경우에는 그 세무사가
그 자격을 취득하면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특허 심판원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그 변리사에게 특허 소송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특허 소송의 경우에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이유 자체가 그 소송 사건의 특수성, 아주 전문성 때문에 그 변리사가 잘 열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조세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가 이 조세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뭐 예를 들면 그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그 전문성을 갖춘 그 세무사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바람직하고, 특히 그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서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든 세무사를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우선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그 발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다만 이제 운영이나 구성 등에 있어서 법관 파견을 받는 방안이 과연 그게 현실적일까 하는 우려, 또 준사법화의 강화는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그것이 가져올 지나친 심리 지연의 문제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비상임 심판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상임 심판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조세법원 설치 문제도 동의를 하시면서 가장 역설적으로 얘기하신 거는 그 세무사에게도 소송 대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 전문성에서 특허도 마찬가지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허용하듯이 조세 문제, 조세법원이 앞으로 설치된다면 대리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세무사 제도나 미국의 인롤드 에이전트, 그런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원석 교수님, 현재 한국납세자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그 납세자 권리구제의 현주소와 정책 토론회에 토론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발표는 우리나라 현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검토와 다른 나라 사례, 그 다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행정심의 필요적 전치 절차와 사법심의 1심을 통합하는 가칭 통합 조세심판 설치를 제안하고 여러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납세자 관점에서 본 발표의 제안에 대해서 그걸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효과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본 제안을 평가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의 그 심급 단계가 축소되고, 그간 여러 문제가 지적됐던 그런 그 시간적 그런 비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의 부담,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현재의 조세 불복 제도가 단계도 많고 같은 단계 안에서도 여러 절차가 중복되어 있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본 제안대로 통합된 조세심판소가 설치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행정심 단계에서 재결기관 간의 미분리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법 절차가 많이 준용이 되고 사법심과 연계가 제고된다면 권리구제 측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공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본 제안을 평가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행정심이 사법 절차 준용 정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부족해서 행정심판을 경유하더라도 그 행정심 비록이 사법심에 이송되지 못한다거나 행정심 단계 내에서 심의 내용이 행정소송에 잘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판관의 구성이라든가 폐쇄적인 심리구조, 증거조사 미흡 등의 현재 행정심에도 사법제도 준용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제안대로 통합된 조세 심판소가 설치되면 법관, 조세 전문 행정관료, 민간 조세 전문가가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절차 준용 측면이 좀 많이 개선돼서 재결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안의 실행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하더라도 이 제안이 또 입법되고 제도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또 조세 전문 법원 설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법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조세 전문 법원이 설치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이것이 잘만 구현이 되면 통합된 조세 심판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구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납세자 권리 구제 측면, 공정성 측면,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물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이 기대가 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교수님도 첫째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제안에 찬성한다. 권리구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 또 재결에 대한 국민들, 납세자들의 신뢰도도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 조세법문법원 설치 주장에도 찬성한다. 이게 통합조세심판소와 아울러 설치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신성근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조세재정계획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행정심의 필요적 전체 절차와 사법심의 1심을 통합하는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이 과정에서 심판들이 수행하는 방안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기존의 제도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예전보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인내하면서 국가의 세정에 협조하려고 하면 국가가 먼저 공정과세라는 측면과 두 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제도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2002년에 국세 수입이 100조 원을 넘었고요. 2012년에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400조 원에 거의 가까이 됐는데요. 이렇게 매 10년마다 2배씩 그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부담률도 2022년에는 16.7%였고 2012년에는 17.1%, 2022년에 이제 22%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23년, 2024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자 감세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세액 부담이 굉장히 줄었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납세자가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세라는 측면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통합조세심판소 설치도 결국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적, 임의적 구제 절차인 과세는 적부심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후적, 임의적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 과세는 적부심사가 없죠. 이의신청밖에 없는데 우리는 과세는 적부심사까지 갖고 있으면서 또 필수적 절차인 심판청구를 갖고 있고요. 또 3심제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권리구제를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이제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서 납세자 권익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심판소에 찬성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두 나라 갖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전적 임의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청구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과세 제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심판소 얘기하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종 그 국세심사나 관세심사, 지방세 심사에 가보면 아까도 어느 분이 드렸지만 이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의 불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패소할 위기에 직면하는데요, 정부가. 그럴 경우에 납세자의 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행정력을 소모하지 않고 적정한 과세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납세자는 또 신고 내용의 불충분 등의 문제를 안고 과세형과 끝까지 소송을 다투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익도 있기 때문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언젠가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유지한다고 하면 이런 협의과세 이런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심성근 교수님은 첫째는 조세심판소 설치 제안에는 마찬가지로 동의를 한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제는 OECD하고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예전에 아주 큰 차이가 났는데, 조세 국민이 내는 세금은 뭐 OECD하고 비슷하게 내는데 국민의 권리 구제가 과연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통합조세심판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제 두 번째는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효율적인 제도이기는 한데 최근에 그 인용 비율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과세 제도, 좀 전에 우리가 좀 논의되던 조정제도 그런 거 비슷하죠. 심판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 세무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입니다. 일단 토론문, 발제문 준비하신 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토론문은 제가 사실 세무사 대표에서 나왔다기보다 제가 세무사도 업무를 하면서 한국 세무사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나 또 학계에서 워낙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그 발제문도 보니까 굉장히 전반적인 어떤 그 내용을 다 다루시고 또 현재 그 문제점도 제대로 아마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항상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런 제안들이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실무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일단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특히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심사나 심판 청구를 대행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사실 그 불복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국세청도 지금 이제 부실과세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치들, 또 부실과세가 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과세되는 걸 보면은 계속 그 불복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그 조세심판원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19년부터 23년까지 보시면은 매년 그 청구 건수가 일단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22년도 잠깐 줄긴 했는데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무려 처리되는 건수가 2월 된 것, 그 다음 당일 접수해가지고 합쳐가지고 23년의 경우 2만 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처리된 게 이제 16,000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처리율은 82%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보시면은 이제 조세 심판 청구에 대한 인력 처리 건수에서 심판관, 조사관, 또 이제 그 서의관, 사무관, 그 담당 저희가 사무관을 표현하는데 이분들 보시면은 심판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한 분당 2,000건 처리합니다. 2,000건. 그러니까 우리가 토 1 빼고 공일 빼면은 한 200 며칠 정도를 하실 텐데 2,000건을 처리하면은 이 숫자를 보면은 정말 뭐 몇 건이겠습니까? 거의 10건씩 해야 되나요? 거의, 그렇죠? 200을 잡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 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통 얘기를 하자면은 국세청이 과세관청이고 뭐 자기 시정 기회를 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일선 그 처분청에서 과세한 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잘 시정해 줄 건가 이런 어떤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판원으로 많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세심사 청구는 이제 건수가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상 또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국세심사 청구가 건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심판원보다 더 힘들게 처리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이제 결국 관련되는 이제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인데요. 그 문제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불복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뭐 국세 심사 같은 경우에 지금 건수가 좀 적어서 덜한데, 심판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재 조직 그 뒷편에 보시면은 2번에 밑에 한번 표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요. 다음 페이지 그 2번 밑에. 현재 심판원의 인원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 29년부터 23년까지 그전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 인원이 계속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심판 건수는 거의 뭐 2배로 늘기도 했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인원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아까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신속 공정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금 제가 오늘 심판원에서도 오셨으면 좋을 텐데 안 오셔가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심판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수치로 보나 또 저희가 실무를 해봤을 때 어떤 실제 경험이나 봤을 때 지금 현재 불복 청구가 되고 있는 그 건수를 현재 심판원의 그 조직과 그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도저히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은 아까 이제 발제문도 이미 나왔지만은 현재 심판 그 관련해가지고 뭐 이의신청,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이라든가 또 과세전 정식 불복 절차는 아니지만 이제 과세전 적법 심사 청구 빼고도 심판 그러니까 행정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불복 소송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전심 절차인 심판도 지금 조세 심판원, 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세청은 이제 아무래도 과세관청 입장이니까 이제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심판은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원이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원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감사원의 심판 결정문을 쭉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인용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물론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거를 감사원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감사원이 이제 까다롭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심판, 조세 심판 관련해가지고 검토하는 심사, 물론 거기 심사 청구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심판원이나 국세청의 그 심사위원 심판관보다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 써드린 것처럼 납세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원으로 갈지 국세청 갈지 감사원 갈지가 고민이고 가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좋은데 기각이 되거나 만약에 각하의 쪽으로 속자 치더라도 기각이 되거나 하면은 납세자 그 의뢰인 입장에서 그렇고 이제 심판을 또는 심사를 대리한 대리 입장에서 그렇고 내가 그럼 선택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로또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심판, 같은 심사, 같은 전심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이제 그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특히 납세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결과에 좀 불만을 가지게 되는 또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미 이제 발제문에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이제 심판 내지 불복 절차가 이제 단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납세자 비용 부담 또 사실 인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시도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간도 또 길어지고 또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인용이 안 되게 되면은 가산세 부담은 또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들의 어떤 그 대리에 대한 이익, 뭐 직역의 어떤 이익과 부합해서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저희 이제 그 대리하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사실 그 많은 절차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되지 않은 것도 이제 또 납세자들 또 설득해야 되고 또 거쳐야 되고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뭐 과적이든 또는 이제 이의신청이든 그 임의 절차를 거쳤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또 이제 돌이켜봐서 또 후회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그러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비용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또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결국 이 현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그 결론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문제 현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점인데 불복 처리 역량입니다. 아까 먼저 표를 보셨던 것처럼 현재 심판원의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의 인원은 전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비상임 심판관 물론 이제 발제문에서는 통합조정심판소가 되면은 이제 비상임 심판관은 이제 책임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없애야 되지 않을까 주장하셨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이제 현재 그 심판원의 조정만 가지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상임 심판관 제도를 두고 있을 테고 거기도 이런 보시면은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년치를 보시면은 이제 사건이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관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 개선 방안을 보자면 결국 통합하는 그래서 발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조정심판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로또 같은 그 선택을 심판기관을 선택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인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하는 거 함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제 다양성 부족한 그 외부 전문가 활용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표현을 좀 죄송하긴 한데 비상임 심판관 제도를 뭐 아예 없애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유지를 한다고 치면은 이 표현하는 것처럼 최근 5년치 보시면은 직역별을 보면 이제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그러니까 심판원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계를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전직 공무원 안에는 아마 회계사나 세무사도 아마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분은 이제 심판원 구분은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그 세무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어떤 법적인 판단이라든가 법률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변호사님께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실무를 하고 또 회계사나 변호사 중에서도 박사학위라든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성을 또 쌓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일정한 자격을 잘 한다든지 해서라도 조금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법리적으로 잘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판단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실제 어려운 점을 헤아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마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 좀 다양성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현황과 현재 문제점 이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발전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심판소를 이제 만드는 방법, 그걸 방안을 제가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통합 그 심판기구는 다 똑같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반대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건수 많은 불법 건수를 그런 심판기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또 절차는 이제 지금 좀 더 체계로 갈 수 있겠지만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봤을 특수성을 봤을 때는 아마 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심판기구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심까지 그러니까 통합심판소를 만드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행정심판 기능하고 그다음에 1심 소송 1심 기능을 넣는 것까지 저도 찬성을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거기다 플러스 이제 조세법원에서 이제
상고심부터 할 수 있도록, 항소심부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결론은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꾸 이제 해외 사례라든지 접근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직은 바뀌고 뭐 어떤 시스템은 바뀌었지만은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분석하셨지만은 현재 지금 조세 심판원의 어떤 그 역량이랄까요. 지금 또 골목 청구 건수랄까요. 그 다음에 실제 대리하러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국세청은 오히려 이제 한 30번 정도 한 건을 제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같이 들어오고 심판관들이 심사위원들이 한 30분간 굉장히 치열하게 질문해주고 정말 이 구두별로 비슷하게 해서 거의 사실관계를 끌어내는 것 같은데 심판원 가면은 제 기억에 한 5분 10분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라 그러고 잠깐 얘기하고 이제 대리 측을 얘기하라고 하고 그다음 처분청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좀 쌍방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것 같은데 아 됐습니다 나가세요 이러니까 거의 이제 심판 대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가 괜히 갔다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런 느낌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많은 것을 그렇게 심도 있게 해서 정말 공정하게 하면서도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통합심판소든 지금 아닌 정부에 추진하는 통합심판기구든 현재 심판원이든 지금 정도의 어떤 그 조직, 인력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거를 계속 눈 감고 그냥 시스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누가 할 거냐 이겁니다. 시스템 바꿨는데 그 바뀐 시스템에서 똑같은 상황. 그래서 통합심판소가 그 1심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가니까 기회를 그냥 예를 들어서 소송도 섞여 있다고 하는데 한 5분 그냥 진술을 가서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분석을 하고 어떤 뭐랄까 대안 내재 개선점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처리 역량이 확대인데 그래서 아까 발제문에서 이제 비상임 심판관을 이제 없애는 게 맞겠다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발제문에서 이제 비상임 심판관을 없애는 대신에 임기절에서 심판관을 채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 임기절에서 심판관을 외부에서 채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채용해가지고 현재 이 지금 그 불법 건수를 다 처리할 수 있겠네 심도 있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자면은 결국 그 조직을 공무원 조직 아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비상임 심판관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 대신에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 뭐 저희도 주변에 이렇게 위원회 같다 보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추천하는 게 뭐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연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없애고 비상임 심판관도 굉장히 엄격한 조건으로 이제 비상임 심판관이지만은 자격 요건 학위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런 거 플러스 이제 또 나름대로 어떤 테스트 면접 같은 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해서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그 풀로 주면서 그걸 확대시키면은 지금 처리 건수를 좀 많이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김한숙 교수님도 이미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저는 또 세무사 제가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심판까지 하고 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소송 갈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하고 저희가 뭐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서 일부 이제 조세 전문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좀 쉽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같이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용 설명부터 어떤 자료 준비까지 모든 것을 세무사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가서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변론하는 정도인데 문제는 그 변론조차도 그 실무라든가 어떤 세법, 어떤 세금에 대한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는 그 판사를 설득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사나 회계사 뭐 세무대리 했다 해가지고 또는 세금을 완다고 해서 어떤 그 직역의 어떤 뭐랄까요 이익을 위해서 뭐 해달라 이런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 많은 건수가 또 많은 건수가 사실은 이제 불복에서 인용이 안 됐을 때
이제 법원에 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없어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제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무사나 또 회계사가 또 심판을 대리할 때랑 저희가 변호사가 얘기를 보면은 벌써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는 기간도 길어지는데 또 일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변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통합심판소까지는 이제 아까 그 세무사나 회계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했으니까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맞다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세법원에 설치가 돼서 20호대에서 이제 조세법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모든 세무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러니까 통합심판소까지 전신 절차까지 진행한 세무사나 회계사 중에서도 일정 요건 뭐 예를 들어서 학위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행정소송부 같은 일정 그 과목을 이수한 그래서 자격을 어느 정도 이제 검증받은 그런 사람 만약에 이제 세무사가 대리했는데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면은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행정심까지 진행한 세무사가 어떤 뭐 법학에 대한 학위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이제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되면은 엄격한 요건을 거쳐서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세무사나 회계사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현행 조세 구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사건 조세 심판이 이제 대표적인 행정 절차 아닙니까? 구제 절차. 사건 수는 많은데 인원은 적으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충실한 심리가 되겠네요. 대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법관이 13사람인데 심리하는 사람. 한 사람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3, 4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건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안 쉰다고 가정해도 하루에 10건인데 그 두꺼운 기록을 읽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내 사건을 충실하게 이거 심리가 됐나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조세 심판 사건도 보니까 심판관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2,000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건씩 해야 되는데 야, 과연 내 사건, 내 주장이 제대로 전달은 됐나 그런 우려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참 심각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기관이 여러 군데 병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층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 그로 인한 납세자 권리 구제의 문제점 그런 걸 지적하셨고 이제 제안으로 통합조세심판소 설치에는 찬성을 하고 또 그것과 무관하게 현 단계에서도 세무사도 조세심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 풀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일정한 정도의 법률 지식이 검증이 된다면 그 소송대리권도 부여가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역설을 하셨네요. 참고로 우리 이동기 세무사하고는 무슨 회의를 같이 오래 해봤는데 대리권 줘야 될 것 같아요. 법률 지식이 뛰어나요. 자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김성수 팀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해외 사례를 또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자분들도 토론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검토할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불복 지금 권리구제 제도 관련돼서 토론을 하는데 앞서서 저희 이 불복 그 건수가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저 불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은 사실 뭐 과세 당국에서 과세를 무리하게 하는 측면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과세 당국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또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세제실에서 세법을 좀 모호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만들었으면은 그 구세청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못할 텐데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자책과 반성을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권익위 쪽에서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랑 이제 조세심판원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냥 조직의 물리적인 합체이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필요적 전치와 임의적 전치와 합쳤을 경우에 이제 사법 절차의 균형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인력 구조상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행정심판과 이제 행정보관 1층과 이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심판원에서 지금 한 해에 처리되는 건수가 거의 지금 11,000여 건에서 16,000여 건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적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안대로 이제 법원의 인력과 심판원의 인력이 합쳐져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뭐 어떤 병목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승수 팀장께서는 오늘 그 세미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추진하는 행정심판 통합 대의명분은 좋지만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한 계기가 됐다니까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실무자들이 있어서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기재부 입장을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뭐 골프를 잘 치지는 못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저하고 이준기 교수님 연구에서 발표한 거는 그냥 파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파5 홀에서 저하고 이준기 교수님이 한 역할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티샷을 한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세컨샷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뭐 올려야 되고, 뭐 또 근처에서 벙크샷도 해야 되고, 뭐 퍼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지금 시기상 아주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쟁점들이죠.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이 또 그 하나하나가 또 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법원, 우리 김한석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법관의 참여, 그 다음에 비상임 심판관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의외로 쉽게 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심판부를 지금 아마 심판원이 한 8개, 9개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심판소를 한 10개 정도 심판부로 구성하면은 심판부가 한 2~3개 더 늘어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법관이 와야 되거든요. 3분의 1은 법관이 와야 되고, 또 행정부 관료들, 세법 분야 전문 관료들이 또 3분의 1이 와야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비상임 심판관을 운영하는데 공짜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어떤 행정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우리 국가의 어떤 이렇게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출혈 없이도 충분히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사무분담을 하고 있는 법관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행정법원 기준으로 하면은 행정법원의 조세전담 판사들도 지금 조세 사건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조세 사건만 이렇게 국한에서 보면은 서울행정법원 기준으로 하면은 3명, 4명 재판부 한 3개, 4개 정도 넘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법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면은 재판부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해서 법관이 한 10명 정도 온다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크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이렇게 법관들을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조세 전문 법관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꾸 융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법원은 법관은 법관들끼리, 행정부 관료들은 행정부 관료들끼리, 민간인끼리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하면서 서로 이렇게 전문 분야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그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하나 뭐 다 중요한 쟁점들인데 그 무엇보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뭐 좀 일단 이제 법원의 동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또 기재부 나오셨는데 입장 다를 테고, 국세청 입장 다를 테고, 세무사, 변호사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의 이해관계를 쫓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한데 자기계획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대승적으로 어떤 납세자의 어떤 그 조세 권익구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한다면은 저는 뭐 해결 못할 과제는 없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꺼운 책 한 권을 제가 다 읽으면서 탐복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미국도 한 100년에 걸쳐서 계속 거쳐와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조세불복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뭐 현재 국가적인 위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이렇게 후진적인 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책임 있는 분들과 또 정부기관 분들의 좀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답변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